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미주은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클릭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를 제가 아침 시간에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국 시간보다 2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출근 전에 모든 방송 준비하고 기사 읽고 이렇게 방송 마무리한 다음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보통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좀 띵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티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제가 가장 먼저 보내드린다는 이러한 또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아서요. 힘내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7일 목요일이죠. 미주은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제롬 의장의 기자회견 의견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일어나시자마자 미국 시장의 주가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간밤에 걱정을 했잖아요. 뭐 패닉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자회견 내용 종합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웰 의장의 그 노트 어떠한 발표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주는 기사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자, US Real GDP, Real GDP라는 것은요, 실질 GDP를 얘기합니다. GDP에는 명목상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는데요. 실질 GDP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서 조정된 GDP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실질 GDP가 지금 온 트랙이다,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거 10년, 20년 동안 보여준 그 성장 중에서 가장 강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회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회복을 하고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따라서 마켓의 그 자금을 좀 줄인다든지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해준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템퍼러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드밋, 인정은 했다. 어떠한 인정을 했냐면요, 위험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전하고는 약간 달라진 스탠스죠. 자, 그리고 FOMC 멤버들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3.4%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말이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 수치가 move down,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올해는 3.4%인데 이거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3% 미만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FOMC 멤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 올라갈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내년에 되면 더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쭉 한번 내려가서 보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무빙 어버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면, 왜냐면 연준이 이제 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골이 뭐였냐면 평균치 2% 정도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유지한다라는 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심각하게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페드에서 아마도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의 지금 기대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quite low 할 것이다. 앞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낮게 형성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네요. 자,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테이퍼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테이퍼 에셋 퍼처스, 그러니까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을 테이퍼링이라 그러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해줬냐면 프로세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더리, 정돈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리면서 트랜스퍼런트라는 거는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언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드가 미리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은 well in advance, 굉장히 앞서서 마켓에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리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패닉하지 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을 달래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장을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해주는데요. 우리의 그 FOMC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무슨 논의를 하지 않았냐면요. 우리가 언제 raising rate, 그러니까 금리를 상승할 것인지, 우리가 언제부터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디스커션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먼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웰 의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시장을 고려하면서 점잖은 톤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관해서 아마도 오늘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각종 의견이 올라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에 따라서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올라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아마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할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제 있었던 발표 내용을 과연 그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을 보시면요, 지금 쭉 이어오다가 FOMC 미팅이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시 반에 FOMC 미팅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죠.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question and answer, 질의응답하는 그 섹션이 끝날 때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셀도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소형주니까 우리가 지금 나스닥하고 러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테크주라든지 아니면 성장주들이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뉴스가 발생을 하면 이 두 가지 섹터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셀 인덱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3시 정도의 최하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쯤 되면은 뭐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패닉을 보인다든지 뭐 그러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며칠 동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스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은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좀 어떠한 변동성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픈도어에 대한 기사가 떠서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자, 오픈도어 expands to Miami, 5 additional markets. 오픈도어가 마이애미로 드디어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의 다른 시장에도 진출을 했죠. 자, 이분이 지금 오픈도어의 CEO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픈도어가 hit a new milestone, 이정표를 세웠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rolling out its operations. 자, 드디어 이제 오퍼레이션을 시작한다. 6개의 새로운 도시에 오픈도어가 진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튜즈데이의 에펙티브니까요,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가 아나운스먼트를 했는데 어떠한 발표를 해줬냐면요, 드디어 그들이 비즈니스를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우스 플로리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도시를 일일이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마이애미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니까 2개의 이정표를 세운 거죠. 이번에 새로운 도시에 진출한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는 뭐냐면요, 트랜잭션의 수, 그러니까 거래건의 수가 총 10만 건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7년에 걸쳐서 지금 10만 건을 체결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아울러서 보내주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진출하는 도시 수를 넓히면서 다해서 39개의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개의 도시 중에서 half of which, 그러니까 39개의 반이니까 한 20개 도시 아니면 19개 정도의 도시가 되겠죠. 이 도시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론칭을 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확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픈도어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번에 사우스 플로리다에 그 진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사우스 플로리다가 최근에 테크 컴퍼니를 루어하기 위해서, 루어라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크 컴퍼니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굉장히 호재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보시면요. 지금 6 뉴 마켓 6개의 도시를 선정한 이유를 보시면 이 도시들에서는요. 파퓰레이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크 기업들이 많이 옮겨가면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 인구가 올라가면서 하우징 마켓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에 이런 얘기를 해주네요. 팬데믹이 지금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면 work from anywhere movement,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일하는 그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플로리다 같이 날씨가 좋고 좀 생활 환경이 쾌적한 곳은 굉장히 호재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이애미 같은 데 살면서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격 근무를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쪽에 인구도 많이 늘고 또 테크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우스 플로리다 쪽에 이번에 6개의 도시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스퀘어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스퀘어 역시도 굉장히 간만에 우리가 다루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기사가 떴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스퀘어, Wall Street is underestimating the growth potential, says analyst.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요. 지금 그 성장의 포텐셜, 잠재력을 underestimate 한다.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퀘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해준 전문가는 누구냐면 도이치뱅크의 브라이언 킨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브라이언 킨이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스타 애널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석세스 레이시 77%, 따라서 이 사람이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을 줬을 때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77%가 넘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리턴도 굉장히 높죠. 23.3%라는 건강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요. 7,551명의 팁 랭크에 연결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20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애널리스트 15,616명 중에서는 26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신용도를 가지고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요. 지금 더 스트릿이라는 것은 월스트릿을 얘기하죠. 월가에서 지금 스퀘어의 퓨처 그로스 포텐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다.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 모델을 만들어 봤다. 그러니까 스퀘어가 앞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업데이트된 그 한번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면요.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것은 총 수익률이죠. 이 총 수익의 성장을 한 89%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89%는 2021년에 2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89%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풀 이어,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성장률은 한 73%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평균적인 전문가들, 그 월가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치보다 19%포인트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측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짚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캐시 앱입니다. 캐시 앱의 그로스 프로핏 그로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총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 이러한 강력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캐시 앱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캐시 앱은요. 개인들이 피어투피어라 그래서 개인 간에 송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기능을 가지면서 출범됐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는 비즈니스 어카운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면 캐시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캐시카드가 작년도에 비해서 171%나 성장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또 어떠한 호재가 있냐면요. 다음은 셀러 세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을 통해서 그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캐시 앱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셀러입니다. 셀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숍을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 유닛을 얘기하는데요. 이쪽 세그먼트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록다운 동안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들이 바로 요 작은 숍들이잖아요. 이러한 숍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지어 컴스는 뭐냐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성장률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워낙 비즈니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캐시앱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셀러 세그먼트는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볼 것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는 그런 요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셀러의 GPV는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의 약자인데요. 총 거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매출을 계산하기 전에 모든 그 상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을 합힌 것을 우리가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라 그럽니다. 이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 지금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144%,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4월부터 사실 팬데믹의 영향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격화된 4월 달에 모습을 올해 4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144%라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앞으로 2021년에는 계속해서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부터 5월, 6월, 7월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가 330을 줬습니다. 330은요, 지금 현재 스퀘어의 주가에 비교를 해보면 무려 45% 정도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널리스트는 그 다른 애널리스트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평균 프라이스 타겟을 살펴보면 286.87이다. 330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286까지만 올라가도 사실 1년 안에 31%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망입니다. 현재 그 컨센서스 레이팅의 평균을 보니까요, 17명의 애널리스트는 바이를 주고 있고요, 5명은 홀드, 그리고 단 1명의 전문가가 지금 스퀘어를 팔아라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퀘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희망적인 기사를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차지포인트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포인트 launches comprehensive global electric fleet charging portfolio. 차지포인트가 이번에 론칭을 한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론칭하냐면요, comprehensive니까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렉트릭, 전기 플릿은 뭐냐면요, 상업용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차지포인트 하면 흔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상업용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상업용 자동차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론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패키지를 출시했는지 보시죠. 자, 차지포인트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종합적인 EV 차징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론칭한 이 EV 차징 솔루션은요, 플릿을 위한 거다. 따라서 상업용 자동차를 위한 건데, 다양한 타입, 여기서 얘기하는 타입이라는 것은 택시, 버스, 트럭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사이즈는 그러니까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종합적이다,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해주고 직접 가서 설치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할 때 서포트, 게스트 서비스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테넌스까지, 정비까지 다 담당을 해주는 그런 종합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언제부터 이러한 그 새롭게 발표되는 솔루션이 설치가 되냐면요, D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상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레벨 2는 일반 차저를 얘기하고요, 레벨 3는 슈퍼차저를 얘기합니다. DC라는 것은 슈퍼차저
차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빠르게 차징할 수 있는 이 DC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판매가 되냐면 2021년 서머,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여름부터 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AC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저 같은 경우는 가을부터 판매가 될 것이다. 차지 포인트가 이렇게 상업용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실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다 전기 베이스로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스쿨버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버스, 고속버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운송회사, 대부분의 트럭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택시 회사,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들도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비즈니스를 확보하는 것이 차지 포인트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론칭됐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자, 코인베이스를 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카나코드입니다. 어떠한 논리적 뒷받침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fluctuate,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까운 텀, 쇼텀이라는 것은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연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또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코인베이스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나코드의 의견에 따르면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하게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니까 거기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을 커버를 시작했고요, 이니셜 그 레이팅이 바이가 나왔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굉장히 대부분 트레이딩 피에서 나온다. 트레이딩 피라는 것은 수수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출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수수료에서 받아내고 있고, 이 수수료의 81%가 리테일 트레이딩에서 온다. 리테일 트레이딩은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아니면 이더리움을 사고 팔고 하는 데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인스티튜셔널, 기관에서 기여하는 매출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상승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따라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흡수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울러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냐면요, 카나코드가 보기에는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는 결국은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익스팬드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만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기회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리고 나서 도지코인 정도가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모습도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카나코드가 타겟 프라이스를 줬는데요, 285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5달러를 계산한 방법을 주고 있는데, 프리미엄을 12배 정도 붙였다. 이 프리미엄은요, PS 레이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일즈,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배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올 것이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 시가총액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시가총액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부채를 더해주면 나오는 그 값을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합니다. 쉽게 그냥 PS 레이쇼가 12배 정도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GM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스토리도 한번 읽어보시죠. GM CEO to Elon Musk, We want to lead in electric vehicles. 자, GM의 CEO가 일론 머스크한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 산업을 이끌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메리 바라라는 분이 아마도 CEO인 것 같습니다. 체어맨이자, 그러니까 회장님이시자 사장님이시죠. GM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요, Company aim to lead. 자,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EV 마켓을 우리가 선도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beating out, 다 물리칠 것이다. 메이저 오토메이커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좀 대규모의 오토메이커, 그 자동차 회사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니시 플레이어, 그러니까 테슬라를 조금 얕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작은 틈새 마켓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 같은 회사도 우리가 물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플랜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계획은
GM은 배터리 디비전을 회사 안에 계속 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배터리 디비전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골은 전기차 부분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골을 성취할 수 있을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조금 들어보면요. GM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가까이 그 전기차 부분에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한 배터리 디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CEO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하우스 프로덕션이니까 직접 자체 생산을 하는 그 배터리를 나중에는 팔 수도 있다.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한테 판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비즈니스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GM의 미래가 밝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그러면 사실 테슬라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GM과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살펴볼 기사는요.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 등장합니다. 이 두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이번에 제프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크 리스트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제프리즈는 이제 투자 회사잖아요. 이 투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만 뽑아서 만든 그런 리스트를 프랜차이즈 픽스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아마존이 여기에 들어간 근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이커머스입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앞으로도 이제 이커머스의 성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faster growth in the high margin business.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 마진 비즈니스는 당연히 클라우드겠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마진이 좋은 비즈니스는 클라우드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쪽에서도 아마존은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피크 리스트에 아마존을 포함시켰고요. 이러한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서베이를 미리 했는데요. 그 서베이의 결과에 따르면 63%나 되는 응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이제 코비드-19의 그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더라도 온라인에 조금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코비드가 끝나면 앞으로 오프라인 쪽으로 다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이 다 종료되고 나서도 더 63%나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커머스에 사용하는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프리에 따르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은 PS 레이시오, PE 레이시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난 10년, 20년의 그 히스토릭 결과를 봤을 때 아마존은 평균 프리미엄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프랜차이즈 피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알파벳이 빵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해보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 정도 역사적인 밸류에이션보다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상승된 상태다. 따라서 지금은 알파벳을 잠깐 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 역시 오미진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 클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좀 살펴보면요. Big Tech Antitrust Regulation won't be as scary as some think. 테크 기업들에 관한 독점 규제 법안.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오미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독점 규제 법안이 5개 정도 상정이 됐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그런 법안이 발의된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려울 거 없다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이어서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방송 먼저 보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1시간 안에 이 짧은 영상이니까요. 2분짜리 영상이 바로 여러분들께 도착을 할 겁니다. 그때 마저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꺼번에 보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내일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 멋지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